자, 오늘은 좌파 문학의 태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제강점기의 한국 문학에 대해서 잠시 일제강점기 한국 문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배경과 그 역사의 궤적을 추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1910년서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을 말하고요. 그동안 한국 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자 실현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한국 문학은 단순히 예술적 표현에만 그치지 않고 식민지 현실에 저항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 문학은 좌경적 이념을 강하게 내포하면서 발전했고요. 이는 이후 한국 문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영상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좌파 문학 태동 과정을 살펴보고 그 형성 배경과 특징, 그리고 오늘날 한국 문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910년 한반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제 병합되었습니다. 국권을 상실한 조선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를 경험했으며 이는 민족 구성원들에게 강한 절망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문학은 이와 같은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민족적 저항의 중요한 도구이며 수단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문학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민족주의적 경향의 문학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적 문학의 경향이 되겠습니다. 민족주의적 문학은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고 강조하며 민족적 정체성을 고취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다른 한편 사회주의적 경향으로 나간 문학은 계급 해방과 혁명을 통해 식민지적 억압을 타파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 민족주의 문학은 한민족이라는 민족이라는 하나의 단위 안에 그래서 민족 해방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반면에 이 사회주의 문학은 민족 단위를 넘어서서 국제적 단위에서 계급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문학을 시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계급 해방이라는 것은 한민족 내에서의 계급 해방이지만, 일단 사회주의 문학에서 계급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이것은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서 국제적 연대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문학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은 한국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는 곧 문학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 억압은 단순히 민족적 문제로 한정되지 않았고 계급적 착취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문학은 사회주의적 해법을 제시하며 좌파적 성향을 강조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카프 문학의 탄생이 되고 사회주의 문학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925년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 결성됩니다. 이는 한국 문학사에서 좌파 문학의 태동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카프는 문학이 단순히 개인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개인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그전 대표적인 그러한 문학은 소위 이제 순수파 혹은 서정시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특히 이제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김소월, 또 뭐 박목월, 이런 그 소위 그 청록파 시인들의 그러한 지극히 전통적인 정서, 지극히 정서 감정적인 것을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겠다. 계급 투쟁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문학이 계급 투쟁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문학은 단지 그 문학성과 문학적 순수성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급 해방의 계급 투쟁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회주의 문학의 가장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지금까지 한국 문단을 지배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프의 주요 활동과 이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카프는 우선 막스 레닌주의 기반을 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문학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의 삶을 그리며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카프 문학은 일본 제국주의 억압뿐만 아니라 조선 내부의 봉건적 구조와 새로 발흥하는 부르주아 자본주의적 착취에도 비판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대표 작가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화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집으로는 우리 오빠와 화로라는 시집이 있고, 노동자의 현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여 계급의 저항의식을 작품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이기영이라는 또 소설가가 있습니다. 장편소설 고향에서 농민의 그 소작농으로서의 농민의 고단한 삶과 그 소작농과 지주 간의 계급 갈등을 통해 식민지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서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작품 황혼에서 식민지 조선의 계급 구조와 민족적 억압을 역시 사실주의적으로 소설 속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카프 문학은 계급 해방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민족 해방이라는 과제와 상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갈등은 카프 내부에서의 또 분열을 가져왔고요. 결국 이것은 좌파 문학의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계급 해방과 이 계급 해방이라는 것은 민족을 초월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민족 해방이라면 요거는 한국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프 문학 내에서도 민족 해방이 우선이냐, 계급 투쟁이 우선이냐라는 그 이견이 생기고 결국은 그 사회주의 문학권 내에서도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좌파 문학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념과 예술의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념, 이데올로기와 예술성, 이데올로기와 문학성의 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장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데올로기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문학성이 상실되고 훼손되고, 문학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이데올로기가 훼손된다. 이 긴장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일제강점기의 좌파 문학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런 긴장관계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계급적 관점에서 볼 때 좌파 문학은 철저히 계급적 관점에서 현실을 분석하고 묘사했습니다. 노동자 농민이 작품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삶과 투쟁이 이 사회주의 문학의 주요 주제가 됩니다. 지배 계급과 식민 통치자들은 비판과 조롱의 대상으로 대체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현실을 미화하지 말아야 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리얼리즘으로 표현해야 된다.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문학은 이 리얼리즘과 같이 융합이 됩니다.
단순히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자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각색을 통해서 독자의 마음에 사회주의 혁명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학의 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술적 기교, 문학성 이런 것보다도 사회주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좌파 문학은 식민지 해방과 계급 해방을 동일선상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은 방금 설명한 대로 모순과 긴장을 드러냈고, 민족 해방이 우선이냐 계급 투쟁이 우선인가에 대한 논쟁이 그 당시에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카파를 비롯한 좌파 문학은 일제당국의 탄압을 받게 되는데요. 1930년에 들어 일제는 사회주의 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에 카프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해산됩니다. 많은 작가들이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하게 되었고, 일부는 회유되어 친일 문학 작가로 전향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의 좌파 문학은 강한 억압 속에서도 저항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직적 기반을 잃은 후에 좌파 문학은 소멸될 수밖에 없었고, 아니면 언더그라운드 문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좌파 문학의 유산과 오늘날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좌파 문학은 한국 문학에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한국 문학의 좌파 문학의 DNA를 뚜렷하게 남겼습니다. 해방 이후 좌파 문학의 전통은 남북한 문학이 각각 다른 형태로 계승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소위 그 사회주의 계급 투쟁의 도구로서의 문학으로 발전되었고, 이렇게 발전된 것은 역시 카프의 정신을 계승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남한에서는 좌파 문학이 일단 주류에서 비주류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민중이라는 말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민중 문학이란 이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민족 이런 말이.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용어이기 때문에 반공을 국시로 삼은 남한 정부 하에서는 이 좌파 혹은 사회주의 작가들은 민중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민중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사실은 카프 전통을 계승했다고 하겠습니다. 좌파 문학에 명암이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좌파 문학은 억압적 현실에 맞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강력한 저항의 한 표현이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이라는 대의를 추구하며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좌파 문학은 이게 그림자에 해당하는 거죠. 이념적 편향과 예술적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며 문학의 다양성을 제한하거나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념이 먼저냐 문학성이 먼저냐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를 먼저 앞에 내세우니까 당연히 이류 문학 혹은 삼류 문학 수준의 작품을 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그림자지만 이보다 더 깊은 그림자는 사실 오늘날의 한국 문학, 오늘날의 한국 문단은 이러한 유산을 사실상 비판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문학이란 본래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 다양한 보편적인 인간 경험의 다양한 면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는데, 사회주의 문학인 이 민중 문학은 이 문학의 초점을 민중, 한마디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한정을 하고 또한 계급 투쟁을 목적으로 하고 계급 해방을 궁극적인 도착지로 삼는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서에 맞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우리는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 문학의 이제 역사적 맥락을 잠깐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일제시대에 결성된 가프 문학이 어떻게 결성되고 어떻게 해체되고 또 6.25 이후에 남북한이 갈라지면서 북한에서는 그 가프 문학의 전통이 어떻게 개선되고 남한에서는 민주문학으로 어떻게 또 이 전통이 계승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러한 전통이 시간이 흐르면서 60년대, 70년대 그리고 90년대 2025년 현재까지 그 좌파 문학은 민중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여성문학, 생태문학, 퀴어문학에 탈을 쓰고 지금 대한민국 문단의 지배적 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문학의 현 주소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 한국 문학의 이러한 그 짙은 이 좌파적 경향을 어떤 비평가도 드러내놓고 비평하지 못합니다. 어떤 소설가나 시인도 한국 문학의 이 카프 사회주의 전통을 암암리에 계승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극우로 몰리고 한국 문단에서는 그 사람은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지아 씨가 그랬고요. 김지아 작가가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을 한 후에 그 사람이 겪은 그 심리적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정신적으로 그 좌파 문단으로부터 맹공격을 받은 그 고통의 그 정도는 중앙정보부에 가서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렀을 때의 그 고통보다 아마 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 외에 이문열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소수의 그 우파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은 한국 문단에서 맹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그의 책이 길거리에서 불태워지는 책 화형식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 한국 문단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또 이 방송을 제가 준비하고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